안녕하세요. Core IB Biology에 대해서 설명할 로일리라고 합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는 IBO에서 요구하는 모든 지식들을 다 커버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페이퍼 1에서부터 2까지 필수적인 이론을 전부 다 우리가 커버를 할 거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학생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B 바이오에서 이제 필요한 주제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테마별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me A, Unit and Diversity, B는 Form and Functions, C는 Interaction and Interdependence, 그리고 D는 Continuity and Change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로로 또 나눌 수 있고, 또 Levels of Organization에 따라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A만 이렇게 다 나가고, 그 다음에 B 나가고, 그 다음에 C, T 이렇게 수업을 하는 학교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molecules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cell, 그 다음에 organism, 그리고 ecosystem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잘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물학을 가르칠 때 사실 더 맞는 방법은 이렇게 세로로 배우는 거예요. 세로로 배워야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보면은 맨 처음에 화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효소 얘기하고, 그 다음에 DNA가 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세로로 배우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사실 가로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IB 바이오에서 커리큘럼을 제시할 때 아예 가로로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Unit and Diversity가 여기 있는 모든 섹션을 일단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가르치라고 IB 바이오, 죄송합니다. IBO에서 커리큘럼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걸 따르는 학교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수업도 A, B, C, D 쭉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 보면 조금 뜬금없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중복된다라는 좀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Diversity of Organism에서 우리가 진화를 배울 때 나중에 진화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Natural Selection 이때 다시 한번 나오고, 아니면 Evolut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Evolution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수업을 통해서 그 전 수업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고, 간단하게 빠르게 복습을 한 다음에 이번 단원에서 새로운 추가된 내용 위주로 한번 보자 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र्스 같은 경우는 IBO에서 요구하는 모든 지식들을 커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론과 문제풀이가 통합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먼저 이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수업 듣는 게 아니라, 이론을 배우고 곧바로 실전형 문제풀이를 바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생물은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론을 배웠다. 그럼 이게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내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스스로 실력을 점검하면서 배우는 능동적인 수업인데, 이게 그 인강의 좀 단점이죠. 학원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바로 눈앞에 선생님이 계시니까 학생들이 딴짓을 못해요. 근데 인강 같은 경우는 딴짓을 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5분 정도 있으면은 멍 때리기 시작하고, 10분 있다가 친구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답변을 하는 동안 3분 동안에 수업은 계속 진행되는데 내가 안 듣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야지 하면서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있는 3분을 사실 안 들었는데 되돌리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안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인강의 단점을 좀 커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수업하고 문제도 계속 풀어보면서, 내가 딱 문제 풀었을 때 틀렸다 그러면은 왜 틀렸는지 한 몇 번만 뒤로 가면은 바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좀 능동적으로 바꿨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생물학 이론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 이공계 전공을 위해서 이제 심화 이론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과학 관련돼서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의대, 치대, 약대를 위한 실전 지식이라고 하는데, 저도 의대를 나왔고 저도 의사이다 보니까 의대에서 요구하는 실전 지식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의대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IB 시험에서 필요한 지식들은 별도로 강조를 하는 건데, 제가 좀 수업 시간에 뭐 이것저것 딴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대에서는 이렇다, 약대는 뭐 이런 약에 대해서 배운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IB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한다 그러면 공부를 따로 할 수 있고 IB에서 필요한 지식은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잘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IB 바이오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거예요. IB 바이오 과정은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보단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좀 진부한 얘기죠. 그죠? 어떤 선생님이 제 수업은 암기가 많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흐름 파악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IB 바이오에서 우리가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암기가 많은 과목이에요. 공부량도 많이 있어요. 최대한 논리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을 잘 하면서 쉽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부량 자체는 많은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할 거면 캠 할 걸 추천을 해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바이오를 가르치지만 애매하게 할 거면 캠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캠이 더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조금 배우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응용을 해보고 문제 푸는 게 재밌다라는 학생들은 캠을 해야 돼요. 바이오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엉덩이가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한번 앉아가지고 진득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생들의 그냥 스타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 내가 진득하게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바이오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바이오를 하는 게 맞고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볼 거 추천을 해요. 그래서 애매하게 할 거면 캠하고 바이오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럼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전 문제풀이 위주 수업이라고 하는데 뭐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래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학교에서 보는 퀴즈라든지 시험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프랙티스 코र्스 높게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의대, 치대, 약대 그리고 생물학 전공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전 지식을 우리가 기반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휴먼 피지올로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자부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IB 바이오에서 나오는 휴먼 피지올로지는 지금 제 강의가 최고 수준이에요. 왜냐면 의대에서 어떤 식으로 뭐가 나오는지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 배울 때 예를 들어서 renal function을 배운다. 그럼 kidneys가 왜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약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왜 의대 공부할 때 중요한지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이 수업을 들어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 이름은 로일리고요.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 얘들아. 자, IB 바이오 우리가 배울 건데 IB 바이오 첫 단계가 사실 물이야. 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있잖아. 이 물을 이해하려면 화학적 배경 지식이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단다. 참고로 이거 물 단어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 우리가 macromolecules, carbohydrates, lipids 막 이런 거 배울 때도 좀 약간 화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어. 내가 여러분의 새로운 IB 과정에 따라서 강의를 하다 보면 엉망이야. 엉망이고 특히 어떤 학생들이 많이 있냐면 화학적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 우리 잠깐만 좀 솔직 타임 좀 합시다. 바이오 고르는 학생들 대부분이 템이랑 피직스 싫어해가지고 고른 경우가 많이 있어. 바이오가 좋아서 고른 게 아니라 과학 하나를 해야 되는데 피직스는 토할 것 같고 캠도 싫은데 나 계산하는 거 싫은데 라는 학생들이 바이오 고른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학의 기억자도 잘 모르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 학생들한테 내가 물이란 게 물 분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유결합이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막 울어. 처음부터 막 엉엉엉엉 막 이래.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 물론 막 뭐 HL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나 so easy 막 이런데 그래 넌 잘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고 너 말고 네 친구 있잖아. 네 친구들이 울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진짜 빠르고 간단하게 chemistry refresher 할 거야. 그래서 화학적인 진짜 기본적인 걸 일단 빠르게 훑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나중에 biological concepts가 나올 때 그때 좀 이해가 잘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단 잘 되고 그 다음부터 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 자, chemistry background가 좀 탄탄하다. 선생님 I'm pretty good at chemistry 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 거의 건너뛰어도 돼. 너 unequal covalent bonds 이해할 수 있어?
unequal sharing, 뭐 electronegativity values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은 너는 과감하게 스킵하고 다음 강의 바로 보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은 천천히 리프레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all living things are made up of matter. Biological matter is made up of elements. 어쩌고 전혀 중요치 않아. 전혀 중요치 않고 우리가 바이오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케미스트리 지식은 여기 밑에 있는 이거야. 이게 뭐냐? 원자야, 원자. 여러분 원자는 들어봤지? What is 원자? atom 들어봤지? atom. 그지? atom 같은 경우는 세 가지 subatomic particles 이렇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잖아. 그지? protons, neutrons, electrons 이거 세 가지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protons는 positive charge를 가지고 있고 얘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element, 어떤 원소인지 결정해 주는 거야. 선생님 원소가 뭐예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건데 몰라도 돼. 진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자를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의 종류가 어떻게 결정되냐? 프로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두 번째, 뉴트론스 같은 경우 중성자라고 중성자 뉴트론스라고 하는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 뉴트럴 차지를 가지고 있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그냥 얘는 뉴트럴 차지를 가지고 있고 얘들은 determines the isotope이라고 해. 동위 원소를 결정해 주는 거고 electrons는 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는 determines the charge and the chemical property of that element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한국어랑 같이 막 병행하니까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 과학 잘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유학 가가지고 선생님 막 이거 잘 몰라요. 너는 you have to suck it up. 너 지금부터 이제 영어 시험 볼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한국어 안 쓸 거야. 그냥 완전 영어로만 할 거야. 그래서 protons, neutrons, electrons, 막 isotopes 이런 거 다 그냥 영어로만 합시다. 자, proton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It has a charge of plus 1. 그지? 극이 있어. 극이 있는데 얘네는 플러스 극이야. mass는 1.673 times 10 to the negative 27 kilograms라고 하는 건데 얘들이 너무 숫자가 좀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 했냐면 야 이거 그냥 통일시켜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만들자. 그래서 atomic mass unit라는 단위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1 atomic mass unit라고 지정합시다. 땅땅땅이라고 해서 정해버린 거야. 자, 우린 지금 어떤 원자 안에서 어떤 애들이 있는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톤이라는 애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차지를 가지고 있고 질량, mass가 어마어마하게 작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프로톤이 왜 중요하냐면 proton number determines the atomic number 원소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뭔지 알지? periodic table이야. 그지? periodic table에서 여러 가지 elements를 다 보여주고 있어. 지금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엘리멘트가 다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보니까 하이드로젠, 힐리움, 리튬 뭐 카본, 옥시젠 뭐 이런 거 그치 다 들어봤지. 그치? 얘네들이 왜 다르냐면 프로톤 숫자가 달라서 그래. 프로톤의 개수가 어떤 엘리멘트인지 결정을 해주는 거야. Okay? The proton number determines the atomic number. 뭔 소리냐? 프로톤이 하나가 있어. If there's one proton and one electron, 그거를 우리가 one atom이라고 얘기하고 그 atom 자체 element는 우리가 hydrogen이라고 얘기를 해. 자, hydrogen은 atomic number가 1이야. Why is it 1? Because it has one proton. Helium은 atomic number 2. 자, 얘는 프로톤 몇 개 있을까? 2개 있어. That's all it means. 프로톤이 2개 있으니까 그때부터 얘는 helium plus 1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어. 그래서 얘는 helium이라고 할 거야. 자, what if you have 3 protons? 자, 그럼 그때부터 그 엘리멘트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lithium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야. 이게 다야. 그래서 프로톤 하나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엘리멘트가 되는 거야. electrons는 charge가 negative 1, okay? mass를 보니까 9.109 times 10 to the negative 31 kilograms라고 나와 있어. 아까 걔보다 더 작아. 아까 얼마였어? 이거였지, 그지? 잘 봐봐. 훨씬 작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atomic mass unit로 해도 엄청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승으로 올라간다는 건 0.0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So very, very small mass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in elements, the number of protons equals the number of electrons 하는 거야.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number of protons usually equals the number of electrons. 아까 hydrogen 같은 경우는 프로톤이 하나 있었어. How many electrons do you think hydrogen has? 1. Helium had 2 protons. How many electrons do you think helium has? 2. 이거야. That's all I'm saying. Okay? Unequal numbers of protons and electrons result in atoms with charges. 만약에 이 숫자가 안 맞아. 그러면은 뭔가 charge가 있다라고 표현돼. 그래서 plus 아니면 minus charge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쟤 봐봐. 자, that's element number 11. 쟤는 sodium이라고 얘기를 해. 자, 프로톤 몇 개 있어? What's the atomic number?
11, 그지? 프로톤 몇 개 있다는 거야? 11개 있다는 거야. 일렉트론 몇 개 있어? 11개 있다고, 그지? 소디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프로톤 11개, 일렉트론 11개 있는 게 가장 내추럴한 스테이트야.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네 숫자의 차이가 좀 난다. 그래서 얘가 sodium with a plus 1 charge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How do I change this number so that it reflects that sodium has a positive 1 charge? 선생님, proton positive charge, electron negative charge라고 했죠. 그럼 플러스 차지 가지고 있으니까 프로톤 숫자 하나 더 더하면 되는 거죠. 아니지. 프로톤 숫자 바꿔버리면 안 되지. 왜냐면 프로톤 개수가 엘리먼트를 결정해 주는 거잖아. 그지? 만약에 여기서 내가 프로톤을 막 12개로 늘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걔는 소디움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마그네시움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프로톤 개수는 건드리지 못해. 그럼 여기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뭐냐? 일렉트론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돼? 프로톤 개수는 변하지 않아. 그지? 일렉트론 개수가 원래 11개 있어야 되는데 10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얘가 전반적으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할만하지? 그지? 자, 뉴트론스가 있어요. 뉴트론스는 차지가 없어. That's why we call them neutrons. 마스를 보니까 아까 프로톤이랑 거의 비슷해. 그지? One atomic mass unit가 되는 거고, the number of neutrons is the total atomic mass minus protons. 자, 뉴트론의 개수를 파악하는 게 조금 간단한 산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플러스 차지는 플러스 차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실험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자석을 이용해서 내가 막 이 서바토믹 파티클을 쏠 때 얘네가 얼마나 휘게 하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석이 막 이렇게 있어. 엄청 강한 자석이 있어서 여기가 뭐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게 무언가 서바토믹 파티클을 뿅 통과를 시켜. 근데 얘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려고 하고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얘가 딱 통과하면서 뚜루루루루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내려가는 걸 보고 얘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차지 있잖아. 마이너스 차지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이제 마이너스 차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있고, 뉴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해도 결과가 막 이상한 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애매해. 그러다 보니까 뉴트론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산수를 이용해서 대신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total atomic mass에서 프로톤 개수를 빼버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total atomic mass는 뭐냐면 그 원자의 총 질량인데, 자세히 알 필요 없어. 그냥 이 숫자를 잘 보면 돼. element 밑에 있는 숫자야. 그냥 숫자가 2개가 있잖아. 더 큰 숫자야. 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게 바로 뉴트론의 개수야. 자, 힐리움 같은 경우는 atomic mass가 4야, 4. 프로톤 개수는 몇 개 있어? 힐리움은 원소 번호가 2번이야. 그지? 안녕 얘들아. 자, 4.1단원 우리가 evolu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evolution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가 생물학계에서 제일 약간 좀 많이 강조되고 있어.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제일 많이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해. 쉬워. 자, 바로 갈게. 진화론, evolution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Changes in living organisms over time 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진화라는 게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뭐 요즘 들어서 선생님은 뭘 느끼냐면, 선생님은 생물학 가르친 지 되게 오래됐잖아. 학생들을 볼 때 좀 차이가 좀 나. 옛날에는 선생님이 막 생물학 처음 막 가르칠 때는 애들이 막 선생님 막 진화론이 막 맞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가설이 뿐이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요즘은 약간 막 선생님 뭐 진화 뭐 당연히 되죠. 약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약간 막 속으로 좀 놀라워. 이게 인류의 인식의 변화가 막 되게 좀 빨리빨리 일어나구나라고 느끼고 있어. 어쨌든 뭐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진화할 때 막 이렇게 크게 거부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많진 않아. 그냥 진화는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었냐면 그냥 농사 짓는 것부터 생각하면 돼. 그지? 여러분이 뭐 과수원집 아들내미야. 그래서 이렇게 사과나무를 막 이렇게 심었어. 사과나무 이렇게 쫙 심었는데 어떤 사과는 엄청 막 달고 맛있는 사과가 나와. 근데 어떤 사과나무는 좀 약간 비리비리하고 좀 별로야. 그러면 맛있는 사과 팔고 싶은데, 그래서 맛있는 사과나무에서 이제 사과를 따가지고 그 씨를 뺀 다음에 다시 막 이렇게 막 나무를 심어.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 사과 나무들이 점점 사과가 막 크고 달고 맛있는 사과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걸 봤잖아. 그지? 이게 놀라워? 아니지. 농부들은 다 알고 있어서, 아주 우리가 agriculture 시작한 이상 바로 알고 있었어. 진화라는 게 뭐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변하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 살아있는 생명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변한다. 이건 농사 지을 때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진화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거야. 어떤 현상을 발견했어. I see something. 그치? 그럼 I have to be able to explain why that occurs.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과학이잖아, 결국은.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이 다 관찰을 했어. 그래서 we see that's happening. 자, next question is why?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야. 참고로 evolution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IP바에서 어떻게 되느냐? Change in the heritable characteristics of a population. 똑같은 말이야. 결국에는 어떤 집단 내에서 heritable characteristic이라고 표현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유전적으로 전달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돼? 부모에서부터 자식으로 유전적인 정보가 전달이 돼가지고 그 특성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걸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를 해.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뭔가 변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야? 바로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Evolution occurs because organisms have an innate drive to become more complex. innate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야? innate, 뭔가 타고난, inborn이라는 뜻이지. 그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생명체들은 뭘 하고 싶냐?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힘이 세고, 좀 더 고등 동물로 이제 변하고 싶은 약간 욕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Organisms acquire characteristics and then pass them on to the offspring. 그래가지고 습득한 특성을 자식한테 전달해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체들은 변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다고. 이게 바로 라마르크야. 라마르크, Lamarck's Theory of Use and Disuse라는 거는 1809년도에 발표가 됐어. 자, 얘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뭐예요? 이 기린이야. 기린 같은 사슴 같은 뭔가 동물이 있다고 쳐봐. 자, 얘는 사과를 먹고 살아. 선생님 그림판 실력이 한계야. 미안하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막 다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사과를 막 이렇게 먹어. 다 먹었어. 맨 위에 이제 안 닿는 사과만 이렇게 남아있어. 그럼 내가 뭐 하냐? 저 사과 보면서 와씨 겁나 먹고 싶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목을 막 이렇게 운동을 해. 어떻게 하냐면 목이 길어진다라는 거야. 내가 욕망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더 세고 내가 몸집이 더 크고 뭔가 복잡한 고등 생명체로 진화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점점 변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린이라고 했다라고 라마르크가 주장했어. Species evolve to grow longer necks due to an innate drive to become larger. Longer necks are passed down to offspring. 말이 돼? 절대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왜 말이 안 돼요? 이게 약간 얘가 목이 길어진 이유가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그지? 이렇게 목이 이렇게 길어졌어. 그 상태에서 자식이 딱 나왔는데 자식이 똑같이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가는 거야. 말이 돼? 선생님, 그럴싸한데요? 내가 엄청 말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가정이야. I'm assuming this is true. 내가 엄청 말랐어. 그래서 내가 맨날 막 놀림당해. 야, 이 젓가락아, 슬프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멸치 시절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냐? 운동을 해. 이렇게 막 운동을 했어.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내 와이프랑 같이 애를 낳았어. 운동 빡 한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더니 애가 엄마! 막 이러면서 나와? 말이 돼? 아니지. 그지? 이거는 말이 안 돼. 내가 살면서 습득한 특성이라는 거는 acquired characteristic이라고 하는데 걔는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자. 우리는 지금 use and disuse theory를 우리가 어떻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애가 태어나서 막 이렇게 다 선생님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과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게 왜 틀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내가 use and disuse theory, Lamarckian theory of evolution을 내가 부정하기 위해서 내가 실험을 할 수가 있어. 자, 어떤 실험을 하냐? 쥐가 있어요. 쥐 꼬리를 이렇게 잘라. 댕강 잘랐어.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쥐의 꼬리 길이를 내가 측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몇 세대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내가 예상한 바로는 라마르크 이론에 대해서 내가 예상을 한다면 Due to acquired shorter tails and an innate drive to avoid pain, successful generations will have shorter tails. 그치? 꼬리가 점점 짧아질 걸 내가 예상을 하는 거야. 실제 실험을 했어. 쥐가 이렇게 있어요. 쥐 꼬리를 이렇게 빡 잘랐어.
그래서 해서 얘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 다음 애 보니까 꼬리가 그대로야. 심지어 살짝 더 길어. 오잉? 에이 몰라. 꼬리 다시 한번 댕강 잘랐어. 이제 다음 세대 쥐를 관찰하니까 이렇게 나와. 댕강 다음 세대 더 길어. 에잉? 선생님 왜 더 길어져요? 몰라. 왜냐면 이 실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니까. 왜 꼬리가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이 실험은 뭐냐면 꼬리를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다음 세대의 쥐들은 꼬리가 점점 짧아질 거다라고 내가 예상하는 거에 대한 실험이야. 근데 어때? 내 예상이 전혀 틀리다는 거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라마르크라는 이론은 틀리다라고 증명이 됐다고. 자, 그러면 여전히 결론은 똑같아. 살아있는 생명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변하게 된다는 건 여전히 똑같은데, 그러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Individuals in a population have varied traits that give them a high probability to survive and reproduce.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 왜 그러냐? 유전자가 조금씩 달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특성, 얘가 생김새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Accumulation of favorable traits bring changes to populations over generation. 그치? 그래서 얘네가 조금씩 다른 특성들 때문에 내가 좀 더 잘 생존하고 좀 더 잘 번식할 수 있으면 다음 세대에 그런 변화들이 축적이 되면서 오랜 시간에 따라서 그 집단이 변화하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뭔가 익숙하지? 그치?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이 사람 누가? 이거 다윈이지, 다윈. 다윈's Theory of Natural Selection. 아주 비슷한 시기 때 딱 발표가 됐었어. 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이거 좀 얘기합시다. 자, 진화야. 그지? 진화는 진화고, 진화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설명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익숙한 게 바로 Natural Selection이라는 거지. 그지? Natural Selection이라는 건 자연 선택설이야.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설이라는 게 뭐냐면 진화를 설명하는 가설이야. 이래? 왜냐면 다시 한번 진화라는 거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다 당연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거니까. 봐. Individuals are born with different neck lengths. 사람들마다 유전적으로 조금 달라. 그래서 뭐 돌연변이가 있던, 아니면 우리가 감수분열 마이오시스 나중에 배울 거고, 뭐 섹슈얼 리프로덕션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전자가 조금씩 서로 다른데, 그것 때문에 생김새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목 길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Population growth is exponential and competition rises. 자, 집단이라는 걸 이루고 있는 생명체들은 특징이 뭐냐? 엄청나게 빠르게 그 집단의 수가 증가할 수 있어.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 환경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경쟁이라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치? 한정된 자원, 우리가 limited resource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Individuals with longer necks are more likely to survive and produce offspring. 그래서 목이 길면은 내가 좀 더 생존의 가능성이 높고, 내가 좀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번식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랑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번식 능력이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안녕 얘들아. 자, B.1.1 단어 우리가 carbohydrates and lipid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이거를 배울 때 정말 좋았던 게 있어. 뭐냐? 우리가 A.1.2 막 이제 헷갈려. 막 A.1.3 막 여기에서 우리가 뭐 했냐면 카본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단원이 좀 약간 개꿀이야. 자, 한번 볼게. 우리가 카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 카본 같은 경우는 이게 하이드로젠 4개가 붙어가지고 메탄 가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이 하나씩 있는 거고, 카본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이 몇 개 있을까? 6개가 있어. 왜 일렉트론이 6개가 있어? 원자 번호가 6번이었지. 그지? 그래서 it's number 6 element, meaning that it has 6 protons and 6 electrons.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자, 하이드로젠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카본 아tom 하나랑 있으면 자연스럽게 냅두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결합이 된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얘네 사이에서 electron pair를 share 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얘 what type of bond do we call this? 선생님, hydrogen bond요. 야, hydrogen bond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 뭐야? 얘가 바로 covalent bond 맞지? 그지? covalent bond. shared electron pair, 공유된 전자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이거 다 이해됐지? 그지? 그래서 카본 입장에서는 valence electron shell,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 배치가 보면 2개, 4개, 6개, 8개, 그래서 완전히 8개를 다 채웠으니까 카본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하다.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최외곽 valence shell이 어디 있어?
하나밖에 없지, 그지? 첫 번째 shell 안에는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2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도 만족하고 카본도 만족한다라고. 이거 다 이해가 됐으면은 여러분은 내가 방금 지금 하는 말 다 이해가 돼야 돼. Carbon can make up to 4 covalent bonds.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왜 그래? Why is it 4? 하나, 둘, 셋, 넷. 그지? It has 4 electrons here in the valence shell. 그러다 보니까 it can make up to 4 different covalent bonds라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할만하지?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 하이드로필릭이랑 하이드로포빅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하이드로라는 건 물, 그치? 필리아라는 건 사랑한다. 포비아라는 거는 싫어한다 라는 거지. 하이드로필릭이라는 거는 물을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면 ionic substances such as Na+, Cl- 이런 애들은 아이언 형태로 존재하니까 they have a charge. 뭔가 polar charge가 있기 때문에 물이랑 굉장히 친하다. 그래서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얘네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carbon 그리고 hydrogen covalent bonding이 쫙 돼 있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게 뭐야? Covalent bond here between, let's say here, between carbon and carbon. 그지? 여기 있는 거. Is this equal sharing of electrons? 당연히 맞지. 왜냐면 carbon은 carbon끼리 땡길 때 carbon has no difference with electronegativity with another carbon. 당연하지. 모든 carbon들은 electronegativity value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covalent bond, 여기 있는 electron들은 똑같이 공유되어 있는 거 맞지? 하이드로젠이랑 카본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긴 했어. 카본 같은 경우는 2.5, 하이드로젠은 2.1 electronegativity value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share 되고 있는 electron pair가 그렇게 많이 극단적으로 카본 쪽으로 쏠려 있냐? 그거는 아니라고. almost equal sharing이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체인에 딱 볼 때 느껴야 될 게 뭐냐? Is this polar or non-polar? 바로 non-polar이다라고 느껴야 돼. There is no separate slightly positive or slightly negative section because there's equal sharing of electrons throughout the entire molecule. 이해되지? 얘네들은 우리가 non-polar한 애들은 특징이 뭐냐? hydrophobic한 게 특징이다. 그래서 물이랑 별로 안 친해. 그래서 기름 같은 애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기름은 물이랑 잘 섞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참고로 얘네들은 언제 중요해지냐? 우리가 lipid 단원에서 phospholipid cell membrane 얘기할 때 언급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런 게 있었지 라고 기억하면서 쭉 들으면 돼. 자, carbon compounds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우리가 carbon-based life forms라고 얘기를 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99.99999%는 다 뭐냐면 carbon-based life form이야. 다시 말해서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카본이 중심이 있어. 카본이 중심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물들이 카본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왜 카본일까 굳이? Why not nitrogen? Why not oxygen? Why not hydrogen? Whatever, right? Why is it specifically carbon? 왜냐면 carbon is element number 6. Meaning that it's the smallest element or the most 간단한 element, the simple element that you can make that can make maximum amounts of covalent bonds. 4개.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프로톤 6개, 일렉트론 6개만 가지고 내가 만드는 이 원소가 very, very basic. 그러니까 universe 입장에서는 abundant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maximum amount of covalent bond를 만들 수 있어. Why is it for maximum? Fluorine 생각해봐. Fluorine. How many covalent bonds does fluorine make? Fluorine is element number 9. 그러니까 9 protons, 9 electrons. 안쪽에 2개 쓰고 바깥쪽에 valence electron 몇 개가 있다는 거야? 7개가 있다고. 그치? 가장 바깥쪽에 있는 valence shell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어? 8개까지 채울 수 있어. 자, 그러면 fluorine 같은 경우는 how many covalent bonds can it make? Just 1. 그치? Just 1. Oxygen? Just 2. Nitrogen? Just 3. Carbon? 4. 이게 maximum amount가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covalent bond는 모두 원소가 다 4개씩만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조금 애매해져. 뭐냐면 점점 멀어질수록 막 hybrid orbitals 막 생기고 막 don't worry about it.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일단 carbon은 단순하고 covalent bond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very versatile 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What does that mean when I say something is versatile? Versatile. What does that mean?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라는 거지. 얘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컴파운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게 뭐냐면 이 카본으로 만들어진 컴파운드 4개를 배울 거야.
These are 4 different carbon compounds that make up the majority of things that you find in all living organisms. Okay?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carbohydrate가 있어. carbohydrates,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해. 자, 한국말로 왜 탄수화물이라고 할까? 탄은 뭐야? 탄소. 탄소가 뭐야? carbon. 오케이? 수화물이 뭘까? 수는 물 숫자. 그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물을 이용하는 거야. H2O라는 공식이 발견이 돼. 그래가지고 탄소랑 물의 결합인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 자, 봐봐. Composed of carbon, hydrogen, and oxygen. Ratios are usually 1 to 2 to 1. 앞으로 여러분이 carbohydrate 공식을 되게 많이 볼 텐데 그거 자세히 유심히 보잖아. 그러면 1 carbon, 2 hydrogen, 1 oxygen이라는 이 포뮬라가 대부분 preserved 돼 있다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It's usually called sugars. 우리가 탄수화물을 보통 당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바이오에서 앞으로 sugar이라는 표현 쓰면 we're talking about carbohydrates라고 알고 있어도 되고 main role is energy production. 기본적으로는 에너지를 많이 내는 molecule 중 하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돼. 나중에 가서 우리가 뭐 셀룰로스 배우면서 여러 가지 펑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carbohydrate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대부분은 뭔가 energy production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carbohydrate 누가 있냐? 자, 제가 있어. glucose야, glucose. Look at the formula for glucose. What is the ratio of C, H, and O? 1 to 2 to 1 ratio 되는 거 보이지? 그치? ribose라는 carbohydrate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 1.3단원일 이게. 이제 얘가 뭐였어? RNA 만드는 기본적인 5 carbon sugar를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Look at the formula. 1 to 2 to 1 ratio. 자, 여러분은 takeaway 메시지가 뭐냐? You have to understand what carbohydrates means. What is carbohydrate? It's some kind of molecule that's composed of carbon, hydrogen, and oxygen, usually in a 1 to 2 to 1. Not always, because nothing is 100% in biology, but usually 1 to 2 to 1 ratio of C, H, and O. 대표적으로 names of very, very important carbohydrates, 기본적으로 glucose 그리고 ribose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lipids라는 게 있어. 자, 우리가 탄수화물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질이 있어. 아니면 지방이라고도 얘기해. 자, 얘는 composed of mostly carbon and hydrogen chains, insoluble in water. 다 이해가 되지? 그 전에 우리가 봤었잖아. 그치? carbohydrate chains라는 게 무슨 말이야? carbon이랑 hydrogen으로만 이루어진 긴 체인을 말하고 있는 거야. usually called fats. 우리가 지방이라고 말하는 게 보통 lipids라고 얘기하는 거고 main role is energy production.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linoleic acid가 있는데 뭐 전혀 lipids 같은 경우는 이름을 외울 필요는 거의 없어. 왜냐면 내가 나중에 lipids처럼 설명하면서 왜 이게 좀 애매한지 좀 얘기를 해줄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지질이라는 게 있어. lipids가 있어.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 그냥 카본 그리고 하이드로젠으로만 이루어진 긴 체인이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물이랑 별로 안 친하다. 왜냐면 non-polar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겠지. 그지? 프로틴스는 단백질인데 composed of chains of amino acids.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이다라고 얘기를 해. 안녕 얘들아. 자, C1.1 Enzymes Metabolism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C1.1 단원 엄청 중요해. 문제 많이 나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준비됐어? 안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거냐? Refresher. 잠깐만 우리가 기억을 좀 상기시킬 거야.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게 뭔지. 그다음에 Catalyst 그리고 Anabolic 그리고 Catabolic Reactions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나랑 벌써 이거 공부를 했어. B1.2 단원 우리가 프로틴 얘기하면서 단백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지. 그치? 단백질은 결국에는 아미노 아시드 체인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치? 아미노 아시드가 진주들이 막 모여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뭔가 체인을 만드는데 아미노 아시드 종류는 지구상에서는 한 20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단백질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다 한다고 했어. 세포, 여러분이 상상하는 세포가 하는 모든 것들, 뭐 DNA를 만든다든지 움직인다든지 막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히모글로빈 그리고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 이런 얘기를 들었었지.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디서 얻냐? 바로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한다. 그리고 certain vegetables에서도 존재하고 있지. 펑션에 대해서는 nearly every cellular task 에너지로 사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하지? 그지? 인간 몸이 에너지를 내고 싶어. 그지? 그럼 쓸 수 있는 자원들, resources가 있어.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 있어. carbohydrate. 얘네들은 에너지 소스야. 그지? lipid, fats 이런 것들도 에너지 소스야. 프로틴들은 에너지 소스라고 취급하면 안 돼. 물론 쓸 때도 있어. 물론 쓸 때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몸 상태가 이상할 때 쓰여. 예를 들면
내가 한 2주 정도 굶었어. 그럼 그때부터 내 몸에서 단백질을 main source of energy로 쓸 때도 있어. 근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보통은 carbohydrates, lipids만 생각하고 프로틴 같은 경우는 메인 펑션은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지? Proteins are large group of amino acids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지. 엔자임이라는 게 있어. 자, 얘를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자임의 뜻 자체가 뭐냐면 proteins with a specific function. 특정 기능이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해. 이 엔자임들은 뭘 할 수 있냐? They can speed up or slow down chemical reactions, defend itself from pathogens,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더 복습을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글루코스 모lecule들이 쭉 연결이 돼 있다. 그럼 우리가 얘를 아밀레이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나의 글루코스가 있다. 그럼 우리가 모노사카라이드 하나가 있다. 얘네가 쭉 연결돼 있다. 그럼 우리가 폴리사카라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 우리가 글라이코시릭 링키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아미노 아시드가 쭉쭉쭉쭉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면 우리가 얘를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의 아미노 아시드를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부를 때도 있다. 그래서 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모여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를 때도 있고 자, 아미노 아시드 차이에 있는 이 결합 우리가 뭐라 그랬지? 자, 이렇게 내 이런 것도 막 많이 나와 시험에. 자, 아미노 아시드 사이에 있는 결합들 우리가 펩타이드 사이에 있는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펩타이드 본드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프로틴 같은 경우는 3에서 30,000 아미노 아시드. 이거는 뭐 숫자 자체에 집착하지 마. 그냥 여러 개의 아미노 아시드가 연결됐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catalyst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speed up or slow down chemical reactions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단백질 기능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냐? 이거 muscle contraction 근육 수축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역할이다. 그래서 마이오신도 단백질이고 액틴도 단백질이다라고 했었고 아니면 이렇게 튜뷸린이라서 우리가 사이토스켈레톤 자체를 만들 때 세포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결국엔 단백질 구조다라고 얘기했어. 자, membrane transport, 그지? 세포 막이 있어. 그래서 뭔가 아이언들이 밖에서 안쪽으로 이동하고 싶어. 그럼 얘를 우리가 channel protein, 통로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뭘 해주냐? 바로 통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지, 그지? 아니면 transport, 아니면 carrier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근데 이미 다 배웠잖아. 우리가 오늘 집중할 거는 얘야. 잘 봐. 자, catalyst라는 게 있어. catalyst는 뭐냐? 화학적인 반응을 speed up 아니면 slow down 해줄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화학만 보면 토 나와요 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만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봐봐. 우리가 화학식이라는 걸 쓸 수 있어. chemical formula를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뭘 보여주냐?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물질이 합쳐지면 C라는 물질 그리고 D라는 물질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이건 여러분 중학교 때도 다 봤었잖아. 그치? A plus B becomes C plus D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글루코스랑 ATP랑 합쳐져가지고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그리고 ADP라는 물질이 된다라는 것도 화학 반응이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화살표 통해서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면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항상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가끔씩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래서 항상 4가지 팩터만 있는 게 아니라 3가지 정도만 나올 수 있어. 얘는 뭘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렇지. A라는 물질이 분해가 된다는 거야. 얘 뭔가 2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 2개를 하나는 B, 하나는 C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ATP라는 물질이 분리가 된다. 그래서 ADP라는 물질 그리고 inorganic phosphate group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도 화학 반응을 저렇게 쓸 수 있어. 당연히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지? A랑 B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든다. 우리가 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루타믹 애시드랑 아모니아라는 2개의 물질이 합쳐지면 뭘 만드냐?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든다. 우리가 글루타민이라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정반응이라는 게 있고 역반응이라는 게 있어. 정반응은 뭐냐? 베이직 케미컬 리액션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그지? A랑 B라는 물질이 합쳐져가지고 C랑 D라는 물질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의 반응이 지구상에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잖아. 그러면 거의 100% 역반응도 같이 진행이 돼. 그래서 C랑 D라는 물질이 합쳐져서 A랑 B라는 물질이 된다라는 반응도 동시에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정방향,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substrate라는 단어 잘 봐봐. 얘는 뭐냐면 It's the molecule that is consumed during a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에서 소비되는 물질을 substrate라고 얘기를 해. 자, A랑 B가 합쳐져가지고 C plus D가 된다라고 할 때 뭐가 소비되니?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비가 되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합쳐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더 이상 우리가 A랑 B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A랑 B는 우리가 소비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있겠지. product라는 물질이 있어. 얘는 뭐냐? 결과물이라고 얘기하는데 the molecule that is created during a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 동안에 생성되는 물질. 자, 누굴까? 당연하지. C 플러스 D를 우리가 product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reactant 아니면 substrate라고 얘기를 해. 둘 다 똑같은 말이야. substrate는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이 소비되는 거고 reactants라는 건 뭐냐? 화학 반응을 위해서 필요한 애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Follow me so far? Okay? C 플러스 D는 뭐라고 할까? 그러면 product라고 하는 게 맞겠지. 자, 역반응 잠깐 좀 볼게. 얘는 화살표 방향이 달라. 화학 반응 어떻게 진행했냐? C랑 D라는 물질이 합쳐져가지고 A랑 B라는 물질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C랑 D는 우리가 뭐라 그래? reactants 아니면 substrate라고 하는 거 맞겠지. 그치? 그리고 A랑 B를 뭐라고 하냐면 화학 반응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을 우리가 product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substrate랑 product의 기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딜 봐야 되냐면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보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중에서 화살표 방향을 보면서 보통은 화살표의 꼬리 부분에 있는 거죠. 우리가 reactants라고 얘기를 하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우리가 product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이해? 그래서 무조건 왼쪽이 substrate, 왼쪽이 reactants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화학 반응식에 따라서 화살표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자, 얘를 봐봐. 자, 얘가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수크로스랑 물이야. 얘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뭐가 생성이 되냐? 글루코스랑 프락토스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네. 느낌이 오지? 그지? 여기서 substrate가 누구 있냐? 얘네가 substrate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서 수크로스랑 물이라는 물질이 바로 substrate가 되는 거고 생성된 애들은 글루코스랑 프락토스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반응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hydrolysis reaction이라고 했었어. 하이드로라는 건 물, 라이시스라는 건 다르다라는 걸 딱 보자마자 수크로스라는 다이사카라이드가 있는데 물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잘랐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애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글루코스랑 프락토스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있잖아. 가만히 냅둬도 자연스럽게 진행돼. 웬만한 화학 반응들은 가만히 냅두잖아. 그러면 언젠간 돼. 언젠간. 단 그 기간이 겁나 오래 걸려. 예를 들면 수크로스 같은 애가 물이랑 합쳐져가지고 글루코스랑 프락토스 되는 이 화학 반응이 한 100만 년 걸린다고 쳐봐. 그럼 그때 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인간들은 뭘 하고 싶냐? 글루코스를 열심히 내 몸에서 축적시키고 싶어. 그래서 글루코스를 활용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설탕을 먹었는데 설탕이 글루코스로 변할 때까지 100만 년이 걸린다. 그럼 내가 설탕 하나 먹고 내가 죽어. 그 다음에 100만 년이 지난 다음에 내 몸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건 너무 나한테 유용하지 않는 거지. 나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즉각적으로 뭔가 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때 등장한 애가 바로 수크레이자는. 안녕 얘들아. 자, D1.1 우리가 DNA replication에 대해서 우리가 HL 수준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DNA replication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DNA structure 잠깐만 복습을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semi-conservative model에 대해서 배웠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배울까요? HL 레벨로 맞춰서. DNA replication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좀 배웠지. 근데 이제는 HL 레벨로 한번 배워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NA proofreading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인 복습. 이제 nucleotide라는 게 있다. 5-carbon sugar, phosphate group, 그리고 nitrogen space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 얘 같은 경우는 5-carbon sugar가 deoxyribose인지 ribose에 따라서 DNA, RNA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 sugar phosphate backbone이 있는데 이렇게 nitrogen space가 밖으로 뿅뿅뿅뿅 튀어나와 있고, nitrogen space는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아이, 자, 쉬운 거. 자, 이제 Meselson star experiment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 DNA가 복제가 됐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복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론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conservative model, dispersive model, semi-conservative model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정답이 뭔지 알고 있지. 그지? 정답은 semi-conservative model이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 세 개의 model의 차이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original DNA를 이런 식으로 복제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dispersive model 같은 경우는 original DNA가 이렇게 dispersed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semi-conservative 같은 경우는 두 개의 anti-parallel DNA 스트랜드가 있는데 얘네가 나눠지게 되면서 템플릿 역할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DNA 스트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얘를 한 번 더 복제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semi-conservative model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Meselson star experiment는 진짜 생물학계에서 유명한 실험이야.
왜 유명하냐면 잠깐 딴 얘기. 지구상에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 천재인 과학자들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엄청 머리가 똑똑해.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첫 번째,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냥 막 미친 천재. 그냥 이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미쳤어. 누가 그러냐? 막 뉴턴. 그지? 아니 막 새로운 과학을 개발해냈어. 새로운 과학 뉴토니안 피직스를 만든 다음에 자기가 만든 이 물리학적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학이 부족해. 그래서 수학을 새로 만들어서 캘큘러스라는 분야를 새로 만들어서 미친 천재. 그지? 또 막 뭐 슈타인 형 막 미쳤어. 막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다 해서 막 얘기를 막 해. 야, 내 생각엔 말이야, 우주는 이럴 것 같아. 막 얘기를 해. 그때 당시 실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막 100년 뒤에 막 겨우 우리가 기술 개발돼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때 슈타인이 했던 말이 맞아. 그래서 막 와, 아인슈타인의 gravitational wave theory가 맞았다. 막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 미친 천재. 두 번째, 좀 더 흔한 천재가 뭐냐면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막 미쳐서 와, 야, 너 천재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느낌. 매저슨 스타 같은 경우는 약간 두 번째 후자인데 다 알고 있는 상식이야. 진짜 약간 중학생 수준의 과학 상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뭔가 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실험이 그 당대의 생물학자들이 고민이었던 이 문제 있잖아. 어떤 게 맞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지난 과거잖아. 그래서 결과로 이게 맞다. 그래서 막 선생님 뭐 이게 당연히 맞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고민을 했어. 진짜 엄청 고민하면서 이게 뭐가 맞는지 해서 막 엄청 실험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이 이 당시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막 여러분은 막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막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막 20년 동안 이거 연구했는데 막 알고 보니까 이게 결과가 안 나와. 그럼 막 인생 망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맞고 막 이랬다니까.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엄청 고민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매저슨이랑 스탈린이라는 사람 두 명인데 두 명이서 합작해가지고 실험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간단해. 자,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있어. 봐봐. 대장균 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이콜라이 가지고 실험하는 건데 You grow this bacteria in a medium containing nucleotides with a heavy nitrogen isotope. 자, 아이소톱이 뭐였지?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해서 뉴트론 하나 차이 나는 거. 그치? atomic mass가 1, 2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걔를 우리가 아이소톱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내가 나이트로젠인데 나이트로젠은 원래 atomic mass가 14이야, 14. 14가 원래 정상인데 거기다가 뉴트론이 하나 더 들어간 조금 더 무거운 나이트로젠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atomic mass가 14이 아니라 15이야. 조금 더 무거운 애들 쓸 수 있어. 자, 나이트로젠이 왜 필요하냐? nitrogenous base 얘기할 때, HCG 같은 경우는 the reason why we call it nitrogenous base is because there's nitrogen inside. 그지? 자, 뉴클리오타이드를 엄청 많이 만들어주는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 각 나이트로젠마다 heavy 아이소톱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전반적으로 뉴클리오타이드의 무게 자체가 또 증가가 돼. It's more heavier. Follow me so far? Okay? 자, 여기에서 뉴클리오타이드가 엄청 무거운 뭔가 environment에서 이 콜라이를 키우기 시작해.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몇 세대 거쳐가지고 거기 있는 이콜라이를 막 분열하고 DNA 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콜라이 안에 있는 모든 DNA가 이 heavy nitrogen isotope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시작을 하는 거야. Okay? All the DNA inside this E. coli will have this heavier nitrogen isotope. 이 상태에서 이콜라이 몇 개를 뺀 다음에 새로운 데다가 놔둬. You transfer that bacteria into a medium containing normal 14 nitrogen and wait for DNA replication to occur. 그래서 얘가 세포 한번 딱 분열이 될 때 DNA가 복제될 때라고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세포 하나가 딱 분열될 때까지 기다려. 그 상태에서 특징이 뭐냐? 새로운 환경 같은 경우는 normal nitrogen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 그 다음에 you centrifuge the bacteria so that the DNA separates based on mass. 그다음부터 원심 분리를 돌리는 거야. 질량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heavier, 얘는 lighter. 이제 normal state다 보니까 얘를 무게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weight, mass base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 원심 분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자. conservative model, dispersive model, 그리고 semi-conservative model이 있고, 그지? 우리가 지금 before replication, one round of replication, two rounds of replication 이거 통해서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데, 자, 매저슨 앤 스타일이 뭘 했냐면 증명을 했다고. 봐봐. before replication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all the E. coli will contain a heavy nitrogen isotope. 그지? 그래서 뭔가 원심 분리 돌리면은 DNA가 전부 다 무거운 상태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실험실 비커가 있어. 그래서 얘를 원심 분리 돌려서 센트리퓨그 돌려보니까 DNA가 전부 다 무거운 15 나이트로젠이 있을 거다라고 내가 예상을 하는 거야.
이거는 시작점이다 보니까 dispersive model도 그렇고 sorry 여기다가 그려줘야지. dispersive model도 그렇고 conservative model도 그렇고 semi-conservative model도 그렇고 전부 다 DNA가 발견될 건데 무거운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야. 그치? This is heavy. 그러니까 아래쪽에 좀 더 많은 DNA가 발견이 될 거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다가 이 이콜라이를 넣은 다음에 one round of replication 될 때까지 기다려봐. 그 다음부터 거기 있는 DNA를 전부 다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after one round of replication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according to the conservative model 뭐가 예상이 되냐면 you'll have the original DNA. 그치? original DNA는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DNA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새로운 DNA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새로운 DNA는 14 나이트로젠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가벼운 쪽에서 DNA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DNA가 밴딩 패턴 자체가 두 개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 이제 dispersive model은 뭐냐면 마구잡이로 섞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replication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14.5 14랑 15 중간쯤에 DNA가 많이 발견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 semi-conservative model 어떻게 예상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two strands of DNA가 separate 한 다음에 템플릿을 토대로 새로운 DNA가 합성되는 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 같은 경우는 총 무게를 따지고 보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 14.5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Follow my logic so far? You have one strand of 15 nitrogen, you have another strand of 14 nitrogen. 그게 하나의 DNA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DNA 자체는 14.5 nitrogen쯤에서 이렇게 DNA가 보여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 실험을 돌렸어. 밴딩 패턴가 하나 나왔어. 다시 말해서 conservative model가 아니다라고 바로 증명이 된 거야. 이해돼? 밴딩 패턴가 하나 나왔다고. 자, 그러면 dispersive model이 맞는지 semi-conservative model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한 번 더 replication 거칠 수가 있지. 이제 자 여기서 만약에 conservative model 이미 우리가 틀렸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예상을 해보자면 after two rounds of replication 똑같이 얘는 여전히 15 nitrogen original DNA strand는 conserve가 되겠지. 그리고 14 nitrogen 좀 더 가벼운 DNA가 좀 더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밴딩 판이 좀 더 두껍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 이해되지? 그지? dispersive model 생각해보면 점점 original DNA strand는 없어지고 있어. 새로운 DNA가 더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뭐 한 14.2 이쯤에서 DNA가 막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래? semi-conservative model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운 DNA 그리고 옛날 DNA가 반반씩 섞여 있는 상태. 그지? 얘네가 다시 한번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겠지. 그러니까 여전히 14.5 나이트로젠이 있을 거고 a hybrid between the old and new 나오게 될 거고 또 이제는 new strand of DNA를 토대로 템플릿 삼아서 새로운 new strand of DNA가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걔네 같은 경우는 purely 14 나이트로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two binding pattern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야. 실험을 돌렸어. binding pattern 어떻게 나왔냐? 두 개 나왔다고. 선생님, 안녕 얘들아. D3.2 우리가 inheritance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 단원이 이제 유전학 단원인데 유전학 배우면서 엉엉 우는 학생들 많이 봤어. 내가 최대한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삑사리 난다. 내가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줄게. 어느 수준까지 갈 거냐? 중학교 때부터 난 유전학을 안 배웠어요 하는 학생들, 난 태어나서 유전학이라는 거 처음 배워라는 수준까지 시작을 할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점점 이제 HL 학생들은 더 이제 고등 수업을 할 건데 진짜 간단하게 여러분이 유전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볼 거야. 그래서 기본기를 잘 잡아서 지노타입이랑 피노타입 이런 단어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할 거고 phenotypic plasticity 그리고 polygenetic inheritance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단원을 중간까지만 이제 한번 끝내볼 건데 그래서 잠깐만 좀 나 이 얘기도 좀 할게. 여러분 새로 바뀐 IB 바이오 교과 과정에서 이제 교과서가 새로 나왔는데 선생님은 옥스퍼드 교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우 쉣이야. 욕해서 미안해. 와 유전학 단원 이렇게 못 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그 순서대로 가잖아? 그러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만약 유전학 처음 배운다.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딱 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읽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 학생이다. 그러면 난 책 찢어버렸을 거야. 그래서 찢지 마. 그래서 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랑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할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교과서대로 가잖아? 그러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또 다른 얘기했다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교과 과정이나 학교에서 수업하는 순서랑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단원에서 필요한 얘기는 내가 다 커버를 할 거야. 알겠지? 감안해가지고 이번 강의 그리고 다음 강의까지 다 들으면은 3.2단원 우리가 다 이해한다 생각하면서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A 3.1단원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잠깐 복습하는 시간 좀 가져보자. gene이라는 게 있고 allele이라는 게 있어. 자, gene이 뭐냐? It's a unit of DNA that codes for a specific protein or trait. 어떤 특성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를 우리가 gene이라고 얘기를 해. 익숙하지? 전에 했어. 기억 안 난다. 다시 봐야 돼. 오케이? gene이라는 거는 어떤 특성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gene 같은 경우는 버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걔네들 우리가 allele이라고 얘기해. Alleles are just alternative versions of a gene. 다시 그림 보면 세포 안에 핵이 있지. 핵 안에 유전자가 있어. 유전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그냥 랜덤하게 하나 봤어. 얘를 우리가 크로모솜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에서 DNA가 이렇게 잔뜩 있을 거 아니야. 확대해서 보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어떤 특성을 결정해주는 유전자 부분이 여기 있어. 여기 있는 DNA를 이용해서 RNA 만들고 RNA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니까 그 단백질 때문에 어떤 특성이 결정됐다. 그러면은 그 특성을 결정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우리가 gene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로커스 하는 것도 있었지, 그지? 로커스는 그 크로모솜에서 그 gene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말하는 거 우리가 로커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볼게. 몇 가지 키 터미널로지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들은 무조건 이해가 돼야 돼. 단어가 이해돼야지 이 단원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봐봐. homozygous 게 있어. 얘는 뭐냐면 identical alleles for a trait라는 거야. 어떤 특성에 대해서 allele가 똑같다라는 거야. gene versions are the same from both parents.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allele version이 똑같을 때 우리가 homozygous라고 얘기를 해. heterozygous는 뭐야? 반대겠지, 그지?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allele version이 다른 걸 우리가 heterozygous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dominant 그리고 recessive라는 게 있어. dominant은 뭐냐? A trait that will always be expressed if the organism has the allele. allele이 있는데 그 allele이 있을 때 무조건 express가 된다, 표현이 된다, 눈에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가 dominant allele라고 얘기하고 recessive allele는 뭐냐? A trait that will only be expressed if there's no opposing dominant allele. dominant allele가 없을 때, 자기 혼자만 존재하고 있을 때 express된 얘를 우리가 recessive allele라고 얘기를 해. 마지막으로 phenotype랑 genotype라는 단어가 있는데 phenotype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특성이야.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genotype는 뭐냐? The actual genetic makeup of the organism. 실제 걔가 가지고 있는 유전형을 우리가 genotype라고 얘기를 해. 선생님, 벌써 울고 싶은데요? 자, 돌아와.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봐봐. 전에 했던 얘기야. 아기가 태어났어. 여러분이 이렇게 딱 태어났어.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머리카락이 자랐네? 머리카락 색깔을 보니까 내 눈에 머리카락 색깔이 뭐처럼 보이냐? 검정색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 검정색처럼 보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린 이제 생물학적인 지식이 좀 있잖아. 그지? 자, 봐봐. 얘가 어떤 유전자가 있어. DNA가 있어. 그 DNA 이용해서 내가 RNA를 만들었어. transcription 기억나니? 여기서 translate를 해가지고 어떤 단백질을 이렇게 막 만들 수가 있어. 그 단백질이 머리카락 안에 잔뜩 들어가 있어. 근데 빛이 얘를 때려가지고 전부 다 빛을 흡수해. 그래서 내 눈에는 뭐처럼 보이냐? 검정색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유전자는, 이 DNA는 뭘 결정해주냐? 바로 hair color를 결정해주는 gene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라고. 이래. 오케이? 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아기가 있어. 그 아기 머리카락을 딱 보니까 어머? 얘는 머리카락이 노란색이네? 라고 알게 됐어. 우리 이제 생물학적인 지식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자, 얘가 노란색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뭔가 단백질이 노란색처럼 보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노란색처럼 보이겠지. 단백질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DNA가 있는데 그 DNA를 이용해서 RNA를 만들 수 있어. 트랜스크립션 할 수 있고 얘를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박혀 있는데 빛이 얘를 때리면은 노란색을 제외하고 다 흡수하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은 노란색 빛깔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 노란색 색깔 머리카락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유전자 때문에 머리카락 색깔이 결정이 됐지. 그치? 어떤 유전자 때문에 머리카락 색깔이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hair color gene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누구랑 똑같이? 얘랑 똑같이 얘도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준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hair color gene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당연하게 든 질문이 얘도 hair color gene이야. 얘도 hair color gene이야. 둘 다 hair color gene인데 결과가 달라. 그러니까 같은 gene이냐라고 하면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주는 그 펑션 자체는 똑같아. 근데 버전이 살짝 다르지. 쟤는 검정색 머리카락 버전을 가지고 있고 얘는 노란색 머리카락 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아, 얘 같은 경우는 hair color gene 중에서 black allele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allele이 뭐냐? alternative versions of the gene이라고. 얘는 hair color gene 중에서 얘는 yellow allele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alternative version of the gene을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이래? 둘 다 hair color gene이야. 근데 버전이 살짝 달라. 그래서 쟤를 우리가 black allele, 얘를 우리가 yellow allele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왜 black이랑 yellow allele 차이가 나냐? 단백질이 다르니까. 단백질이 왜 다를까 생각해보니까 RNA가 살짝 뭐가 다르겠지. 뉴클리오타이드 하나가. 그치? 뉴클리오타이드가 왜 달라지지 생각해보니까 DNA가 뭔가 살짝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뉴클리오타이드 한두 개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단백질 모양이 달라지게 되고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돼. 우린 지금 생물학 열심히 공부했잖아.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야.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만 더 발전을 좀 해보자. 좀만 더 발전을 해볼게요. 자, 내 이름 김철수. 난 한국에서 태어났어. 그지? 내 머리카락이 검정색인 이유는 뭐냐면 나는 hair color gene 중에서 black allele를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검정색이야. 그지? 나는 한국인이야. 엄마 아빠 둘 다 한국인이야. 나는 diploid organism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자, diploid가 뭐였냐? 내 유전자는 쌍으로 돼 있어. 1번 염색체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쌍으로 존재하고 있고 2번 염색체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쌍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이 머리카락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예를 들면 크로모솜 넘버 2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크로모솜 2에서 이 부분, 로커스가 이 부분에 있어. 여기를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hair color gene이 존재하고 있어. 자, 얘는 염색체 2번인데 나는 diploid organism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엄마한테 하나 받았으면 아빠한테도 2번 염색체를 하나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2번 염색체, 아빠도 인간이잖아. 그래서 엄마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2번 염색체에 뭐가 있냐면 hair color gene이 존재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야 검정색 머리카락 만들어 라는 버전을 나한테 줬고 아빠도 나한테 야 검정색 머리카락 만들어 라는 버전을 줬을 때 내 몸 안에서는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주는 gene 자체가 black allele 2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검정색 머리카락 만들겠지. 이해돼? 자, My name is Michael Smith. 오케이? 나는 미국에. 그지? 자, 왜 그러냐? 엄마도 미국인, 아빠도 미국인이야. 그래서 어쨌든 미국인 엄마, 미국인 아빠한테 받은 크로모솜 넘버 2가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 자, 미국인도 사람이지, 그지? 한국인만 사람은 아니야. 2번 염색체에 뭐가 있냐?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